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불안했던 외교와 진영 갈등으로 혼란이 거듭되던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치적 대치와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우리 정치권이 거쳐온 변화의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특집을 진행하는데요. 내일 예고를 살짝 미리 해드리면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해 계엄 당일 국회 안팎을 지켰던 분들을 모시고 당일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D-1일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지난 1년 정치권을 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었는데요. 시민분들은 그때의 기억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1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되게 뜬구름 잡는 소설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현실이었고 좀 어안이 벙벙했죠. 4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악유가 있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헌법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 근처가 여의도 쪽이고 그랬어가지고 헬기 소리 되게 많이 들리고 그래서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가지고 가짜뉴스 같은 건가 꿈인가 싶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70%는 현실이었고 30%는 어이가 없었죠. 경제대국 10위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저 뭐하는 짓인지. 그래서 내가 1월 달인가 내가 출국했었거든요. 동남아 쪽으로.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인지. 얘네 독재 국가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냥 뭐 황당했죠. 계엄이라는 게 과거 옛날에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건데 군사정권 그런 것만 보던 건데 실제적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황당했었죠.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야겠죠. 정치권이나 이런 거를 참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언론을 통해서든지 뭐 아니면은 뭐 SNS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라든 정부나 뭔가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도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년 전 비상계엄 날 헬기 소리를 들었다는 시민 인터뷰의 내용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세 분께 먼저 1년이 지난 현재 상황 어떻게 일단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비상계엄 1년이 됐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어때요? 네, 계엄 1년인데 아직도 이른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도 뭐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뭐 여야 간의 정치적 쟁투는 더 심해질 것 같고 양극화는 더욱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45년 전 악몽, 작년 1년 전 일입니다만 한국을 총체적 나락으로 빠뜨린 정말로 1980년대 제3세계에서도 다 이미 끝난 일들이 대한민국 2024년도 11월 3일 날 지난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합니다만 에이펙도 잘 치렀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도 복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 정치는 그리고 국내 사회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일단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피고인, 피의자 윤석열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혼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박명 교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난 1년은 뭐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보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지던 위기가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계기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위기는 진정됐지만 아직도 위기는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보면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게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위기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또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현상.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 이번 주말에 이제 한국정치학회의 연례회의의 주제가 바로 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정당의 실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정치와 권력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이 순환 구조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정당의 실패 특히 여당의 실패로부터 이게 시작된 정치 위기가 결국 리더십의 위기로 갔고 결국 민생 파탄과 어려움과 이러저러한 공동체의 그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위기는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그 잔상이 좀 남아 있다. 아직 그 여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실패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박성태 실장께서는요? 저는 비정상의 심화 지난 1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고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은 끔찍한 일이죠.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반 유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근데 그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에서 그를 좀 더 알았을 정당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두 번째는 그 사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광인의 DNA가 있었는데 잘 숨겨져 있었다고 봐요. 표출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또 국정운영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 이준석 대표의 갈등 그런 광인의 DNA가 표출됐고 발현됐는데 그거를 권력 깊숙한 곳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전 총체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사고라고 봐요. 근데 제가 비정상의 심화라고 한 건 끔찍한 사고, 비정상적인 일이 터졌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반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건 우리가 가야 되는 당연한 거거든요. 문명 국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 전 전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류가 문제는 주류가 어떻게 보면 이 불법 정말 비상식적인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끔찍한 일이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요. 근데 앞서 이제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한 건 위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비정상의 심화. 최 교수님은 79년 이 11.26 사건 이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도 경험해 보셨던 거죠? 네, 했죠. 저는 궁금한 게 1년 전 12월 3일 바로 밤이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믿어지지가 않았죠. 2024년도에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제가 아까 1980년대 제3세계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도 다 졸업을 한 사건이 이 계엄이라는 거예요. 계엄은 무력으로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나는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앞서도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게 정말로 이상한 그 어떤 이상한 일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에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예. 기억이 나고 말이죠. 계엄에 관련. 그래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누구도 계엄이 일어난다고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터졌어요. 터지고 아직도 내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당은 물론이고 단순히 정당의 실패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극우적인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그런 국민들을 기반으로 온갖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려 하고 있고 특히 주류 강경그룹의 일부는 여전히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자면 안 된다라는 아주 총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박성태 실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위기면 위기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또 계엄 해제까지를 보면 상당히 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국회에 또 통제가 상당히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는 시간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나요? 그리고 또 곧이어서 또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체화된 민주주의의 덕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는 광인이 사실은 끔찍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시민들 특히 군인들 물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당시 국회로 달려간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뭐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회 앞에. 저도 당일 좀 늦게 알아가지고 뭐 한두 시에 국회를 갔지만 가면서 겁도 났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이제 80년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도 살짝 났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시민들이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힘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의원들도 기민하게 움직였고요. 당직자 보좌관들도 국회 내에서 사실 총든 군인들을 몸으로 막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군인들이랑 그 안에 다 있는 건 뭐냐면 군인들, 의원들, 보좌관들 사실 되게 소극적이었던 군인들 그 안에 체화된 민주주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언제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도 몇몇 방송에서 그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곤 했는데 만일에 군인들은 어쩐 참담함을 느끼고 갔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몸싸움 과정에서 갑자기 욱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그 1,000명이 넘게 들어갔는데 개머리판으로 뭔가 보좌관 때렸는데 피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체화된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고 만약에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이 그때 안 됐다. 저는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결국은 계엄은 해제됐겠지만 만약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놔두지 않잖아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은 그 등장하면서부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빠른 정치적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 3월에 그 출마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사퇴를 하고 예. 그게 6월 29일 날 그 정치 참여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집권하는 사이에도 사실은 좀 저는 그걸 시대와의 불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시대하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70년대 정도에 맞을 유형이었다고 할까? 근데 설마 했던 게 결국 이제 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그 돌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지금 생중계된 계엄 아니었습니까? 40년 전의 계엄은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거나 이래야 알았던 일인데 핸드폰이든 방송이든 이게 생중계가 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 싶고 또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텐데
자기들이 모르는 뭔가 다른 정보나 내용을 대통령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나 또는 일종 믿음 같은 게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수태 실장의 지금 광인이라는 표현이 그 적절하게 그걸 응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떤 한 사람이 시스템 전체를 상당히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위로부터 이제 이 민주주의 밑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이번에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이게 그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 비상 우리말로 하면 네. 훨씬 뉘앙스가 살아나는데 그래도 지상파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전후로 우리가 상황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진영 간 대결 구도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바로 야당의 입법 독주, 또 예산안 삭감, 또 여러 차례 탄핵과 특별법, 뭐 국정 발못 잡기 이 부분을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아무리 또 이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좀 여전히 진영 간 이 또 지금 정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세 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계엄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난무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떠오른 단어가 계몽령이에요. 계몽령. 그런 상황도 입법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이제 강경 그룹이 주장하는 그리고 우파 강성 우파 이른바 뭐 아스팔트 우파라는 단어도 쓰던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계몽령이었잖아요. 특히 그 김건희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재판정에서.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극우 진영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엄을 정당화하고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게 차용이 된 거라고 좀 봅니다. 계몽했다. 국민들이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라이트먼트 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제 해괴의 망측한 논리. 어떠한 이유로도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께 호소하려 했던 것이다. 그 말을 본인이 했어요. 대단히 비겁한 사람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직도 저는 계엄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내란 특검이며 여러 수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연 윤석열이가 무슨 이유로 계엄 선포했는가. 일각에서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김건희 씨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령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그때 야당이죠. 야당이 입법에 대해서 지금 엊그제도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다. 국정방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계엄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거죠. 계엄은 정확하게 헌법이나 그 계엄법에 나와 있거든요. 요건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광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그래도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이제 한자어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뭐 정당의 실패도 될 수 있고 저는 아까 국민 일부의 실패라고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정말로 정말로 잘못된 정치 세력 일각인데 이 일각이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계몽령을 할 이야기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명희 교수님 갔다가 박성태 실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정치 제도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 대통령 권력하고 입법 권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됐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계엄이라고 하는 거고 야당의 입법 폭주와 이런 등등을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게 이거를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의 실패가 되는 건데 결국 리더십의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했을 때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잘못이 저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반 이상의 잘못은 결국 리더십의 국가 리더십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풀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관주했던 거고 타도와 절멸의 대상으로 치환시켰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서 여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당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출발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그 피해를 온전히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서 보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을 그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그것도 1호 과제로 순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제시한 건 사실 적절하게 문제를 본 건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교착 상태를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대립해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같은 제도 개혁이 선행돼서 이거 개헌으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 끝에 가 있는 개헌부터 얘기를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없는 거고 그러면서 보면 그 현재와 같은 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가 일단 개헌 1년 만에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국정 과제가 제시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 관심과 노력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네, 박승대 실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계엄의 불법 계엄 선포의 배경이 이제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박명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 좀 더 얘기하면 정치적 갈등이 컸던 건 있죠. 저도 민주당이 과도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배경을 먼저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 운영의 주체와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먼저 간 거는 사실은 여당이 먼저예요. 그럼 작용 반작용으로 야당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과하게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측근들이 줄탄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검사 3명이 안동원 검사 등 일부 탄핵이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바 있었고요. 근데 검사들이 그냥 빼고 몇 명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검사들입니다. 빼고 나면 장관급 직무를 못하게 돼서 실제 탄핵 소추까지 가결돼서 직무를 못한 분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방통위의 이진숙 위원장이 있었어요. 예. 계엄 전까지는. 나머지는 대부분 탄핵 소추안을 냈다고 했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철회됐거나 또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한다니까 물러났죠. 우리가 알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부터 자리를 지킨 당연히 물러낼 사람이에요. 이즉 방통위원장 마찬가지로 이걸 줄탄핵으로 프레임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제가 얘기했듯이 과도했다. 이건 헌재 판결문에도 헌재가 결정문에도 민주당이 좀 과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개헌이다.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비유하자면 층간소음이 좀 있다고 어떤 분들은 뭐 칼 들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윗집에 폭탄 터뜨린 거예요. 이걸 좀 층간소음 있다고 폭탄 터뜨리면 그게 광인이지 그게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바로 직후 상황인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글쎄요. 당시로서는 아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7일 날, 12월 7일 날 탄핵 1차 부결이 되고 일주일 14일 날 이제 그 가결이 되는 건데 1차 부결 때 원인이 아마 그 두한 성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 한한연대 이른바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당론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명분이 이제 됐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아마 금방 그 약속의 변경이 무산이 됐을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특별한 정보를 더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곤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질서 있는 퇴진이 사실 정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었을까. 좀 미묘하고 상당히 그 뭐랄까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 진행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그 12월 7일 직전에 그 두한 연대 또는 뭐 담화의 그 실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게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를 네. 이제 놓쳐버린 게 결과적으로는 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권성동 지도부의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근데 최 교수님께 여쭤보면 그 이후에 탄핵 심판이 있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네. 여전히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바로 임박한 시점에도 장동혁 지도부가 탄핵 반대, 탄핵 찬성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해산돼야 돼요. 저는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정당 해산은 통진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퇴출되는 게 맞아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의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탄핵이 의결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1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족수를 채웠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말이죠. 이 지금 그 당시에도 12명밖에 안 들어갔고, 그리고 물론 계엄 해제할 때는 18명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18명 나중에 이제 탄핵할 땐 12명이 들어갔었는데 12월 7일 날은 아예 이제 정족수를 무산시켰고, 그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그때 혼란스러웠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게, 혼란스러운 건 당연히 혼란스러운데 의원들이 이 상황을 판단 못했다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박 교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은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 당연히 의원들은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물론 여야 간의 쟁투가 심했고 극단적인 정치가 흥행해 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병력이 국회로 침탈하는 게 그대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12월 7일, 그럼 12월 3일에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의결 정수를 무산시키고 14일 가서도 불과 12명만이 가서 이제 탄핵 의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소장파 등등 일부 의원도 있는데 그들도 그때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주당의 그 위원정당 해산 그 얘기 특히 이제 있다가 글쎄요. 추경호 의원의 그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발부될지 기각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부가 되면 위원정당 모습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질서인 퇴진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에다가 병력을 무력을 보낸 사람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냐고요. 그게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그게. 무조건 퇴진하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 것이고 헌법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장동혁 대표 등등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핵의 망측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예요. 그 주변에 또 참모들이기도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인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모든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건 제가 알겠는데 과연 이런 정당이 제1야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창하게 딴 얘기할 것도 없이. 예. 박성태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동혁 지도부에서 1년 흐른 시점에 입장 정리를 못하는 게 전당대회에서 밀어준 강성 지지층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강성 지지층 때문이죠. 배종찬 앵커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뭐냐면 저는 그릇이 작은 정치인들의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데 극우 지지층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극우 지지층이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데 저는 사실 계엄 다음 날 12월 4일부터 제가 좀 순진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당연히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계엄 해제가 된 뒤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2차 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신 뒤에는 바로 탄핵 들어가고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이 당연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2017년 초에 탄핵된 뒤에 그 2021년 4.7 재보궐선거까지 약 4년간 국민의힘 모든 선거를 다 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게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득세를 하는 과정은 뭐냐. 일부 목소리가 큰 전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내년 지방선거 나가면 판판이 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장동혁 대표 등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거고 나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그거를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용인해 주냐?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도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괜히 목소리 내봐야 모난정. 나중에 국민의힘의 권력 지도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일단 조용히 있자. 아마 27년이라면 상황이 다를 겁니다. 28년 총선 앞이라면.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볼 땐 예를 들어 5, 60명 넘는 의원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본인도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걸 압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굳이 얘기했다가 나가 손해볼 수 있다. 저는 국회의원 자격들이 없다고 봐요. 물론 더 나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극우의 소구하는 지도층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친윤그룹의 끝에 걸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요. 그리고 앞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1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장동현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더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놀리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용인해주는 나머지 의원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적 이론을 갖다 대고 할 수는 있어요. 정치학 논문을 쓸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그 광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거의 제2의 윤석열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건 아무리 물론 자기 정치하고 다 알아요. 그거.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이번 차제에 극우를 중심으로 완전히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정치적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는 자기 이해를 따지다가 어느 선이 넘으면 금도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당이라는 게 생겨요. 당위, 규범. 그게 배제되고 그게 배척된다면 그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심하게 이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치니까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공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런 글쎄요 뭐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극우 지지자들과 같이 편승해서 또 극우 유튜버들과 같이 장사 속으로 맺혀져 가지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핵에 망측한 생태가 형성했다. 생태계가. 이게 제도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정당의 이제 성격이 이제 변화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당 실패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보다 한 템포나 반 템포 늦게 따라가는 형태예요. 202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당원이 1,000만이 넘어요. 공식 당원이. 양당 모두 400에서 500만 정도의 당원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1인 1표제 논란도 그렇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70% 당심 반영 경선 룰 예비안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정당의 성격을 이제 변화시키는 부분이고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지금 반 템포를 한 템포 늦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정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 이제 정당의 실패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 계엄 사태로 촉발됐던 정치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정당이 제 역할을 복원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점점 더 반대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양비론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럴 땐. 저도 민주당의 여러 행태를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 헌재 재판문도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 판시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진 것보다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잘못한 것이고 근데 거기 이제 이 민주당의 행동이 과하다 보니까 이게 양비론이 가면서 그 계몽령이나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건데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공천제도 때문에 어쨌든 당대표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 발언을 못하고 헌법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헌법에 국회법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헌법 위반들이에요. 당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당론이나 나는 없어요. 또 국회법에도 그 당론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양극화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는 이제 국면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예요. 양극단을 치닫다 보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이걸 해소하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니까 양극단으로 가니까 이쪽이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 폭주를 멈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제도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폭주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해봐야 민주당이 또 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1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1년 동안을 보면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또 영향을 주었던 것은 3대 특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3대 특검의 이제 일정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인데 세 분께서는 지금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검에 대한 평가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박성태 실장부터 어떤 부분은 공이고 어떤 부분은 과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추경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저희 최혜병 특검에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만 임성근 사단장만 구속되고 기각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물론 특검의 한계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진술들 말로만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봅니다. 근데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는 그거를 증거를 찾긴 쉽지 않죠. 의원 몇 명이서 그냥 짜고 말 맞추고 거기에 대한 진술 안 하면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거는 뭐 저는 특검의 능력 부족이라보다는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과정에서부터 몇 명의 말을 맞추면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약간 비춰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시작될 무렵만 보더라도 여야 간에 상당히 또 힘겨루고도 있었지만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은 내란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에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만. 그렇죠. 그건 뭐 아무래도 내란 특검하고 해병 특검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 왔던 것을 이어받은 거라서 아마 새롭게 추가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은 연장론에 이미 거론되는 그 세 개 특검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보면 특검으로 이어가든 아니면 검찰 수사로 이어가든 아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제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 계속 말만 나왔지 확인되지 않고 실체가 규명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3대 특검 전체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관련한 네. 그 결정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구속영장이 나오면 아마 내란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반대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그 비판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내일 그다음에 이번 주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흐름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 이뤄낸 것, 특검이 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종식 국면이었고요.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또 내란몰이라고 반발했는데 과연 특검이 이뤄낸 성과 어디에 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까요? 만약에 특검이 없었다면 지금 이나마라도 밝혀졌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란이라는 그 사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특검이 출범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이어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저기 윤석열 정부 불과 얼마 전 얘기 드려요. 1년 전 얘기예요.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교체되고 그다음에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인사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명령한 게 이원석이었어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다 무혐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얘기돼 왔던 결국 특검이 밝혀낸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낸 것들 그거 다 무혐의였잖아요. 그 황제 조사하고 그게 윤석열 정부 검찰이었어요. 검찰청 폐지돼도 할 말 없습니다. 저 검찰.
이거 특검이니까 이나마 밝혀낸 거예요. 물론 해병 특검에서 아까 말씀처럼 10명 영장 중에 한 명밖에 영장을 못 내서 임성근 전 사단장만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 네. 나머지 기소는 하긴 했어요. 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또 아쉬운 거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추경호 의원은 이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특검이 구속을 7월 달에 다시 시킨 거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사법적인 이슈와 얽히면서 민주당이 강공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강공을 할 건 만들어요. 제가 민주당을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특검의 역할은 컸다. 만약에 특검이 없었다면 이거 전혀 못했다고 보고 지금 이제 특검이 연장 논의 나오고 있는데 연장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민주당이 이걸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정치공학이 있는 점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치 집단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밝혀져야 돼요. 근데 뭐 밝혀지긴 밝혀졌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도 밝힐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은 다 밝혀졌습니다만 더 밝게 뭐가 있냐. 천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건 같은 거 이쯤에서 덮으면 됩니다. 이건 계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수백 명이 죽을 뻔했던 계엄이라고요. 이거. 저는 연장해서 더 밝히겠으면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승래 최 교수님 네.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그런 거죠. 만약 특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봤듯이 공수처는 죄송합니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사실 안 되죠. 또 이번에 기소된 걸 보면 수사 의지도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찰이 이 정도 수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폄훼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권력 수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수사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인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왔을 수 있을까? 일단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건 심우정 총장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심우정 총장 때 지기현 재판부가 일단 석방 지휘한 것에서 즉시 항고를 정말 비상식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만 봐도 수사 의지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 교수님 말처럼 특검이 없었다면 이 수사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도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잘못된 거는 규명을 해야 시스템이 버텨줍니다. 박 교수님, 이 특검에 대한 여야 간의 평가는 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특검의 연장, 즉 2차 특검이나 총괄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아마 정치적인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그 연장 공감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두 특검의 경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합 특검, 이제 3대 특검 정리해서 종합 특검,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를 전제로 한다면 일반적인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도 문제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피로감을 더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더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특검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워낙 많잖아요. 많고 내란 특검에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뭘 밝혀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대신 이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엄격한 범위 내에서 해서 종합특검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우리 사회의 정치권을 되돌아보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그죠? 자, 오늘 뭐 늦은 시간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점쳐지고 있는데 먼저 세 분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박명호 교수님부터요. 글쎄요, 뭐 이거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특검에서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추가적으로 내놓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독수 전 총리의 증언이라든가 네. 또 어제 오늘 무슨 엘리베이터에서의 무슨 문자 뭐 등등 이런 관련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청구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제시되는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이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각이나 글쎄 그건 뭐 판단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뭐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법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냥 세 분의 개인적인 예상으로 최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뭐 대다수가 이제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발부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일단 범죄 중대성이 너무 과해요. 지금 굉장히 중대하다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이거를 지휘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증거는 찾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런 진술을 한 의원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이후에 맨 처음에 그 의총장소가 국회였다가 당사로 갔다 다시 국회로 가고 다시 당사로 가고 세 번 바뀌면서 어쨌든 그동안에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 못했어요. 18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다음 이게 어쨌든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원내대표의 이 과가 큰 거예요. 당연히 지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추경호 의원은 지금 이미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대표가 당시 대표가 오라고 그랬었다. 자기가 굳이 해봐야 혼란스럽다라는 취지 얘기도 있었고 왜 또 당사로 왔냐 했더니 경찰이 막아서로 했다. 말이 안 되지. 막은 뚫고 들어가지고 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뭐예요?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가 지금 계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천재지변이 그야말로 일어났는데 그걸 뭘 따지고 무조건 들어가야죠.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범죄 중대성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기각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범죄 중대성이 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요. 자꾸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알 길이 없죠. 아무도.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그 방해하시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주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엄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야 그거 계엄 성공하기를 바랬던 거야 라는 뭐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로 미뤄볼 때 법원이 의외로 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박성태 실장은 어떻게 예상하라고 그러시죠? 뭐 법대 근처도 못 가봐서 제가 사실 판사의 판단을 예상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제가 배심원이라면 현재 나와 있는 공소장에 현재 알려진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계엄 해제 표결을 분명히 방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 얘기하는 건 그냥 당황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 뭐 의총장소를 3번 바꾼 거에서 당황해서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그때 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인신에 대한 구속은 그만한 엄격성을 요하기 때문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독수 전 총리와의 11시 11분에 있었던 7분간의 통화. 뭐 이 7분간 통화에 무슨 사소한 얘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개인 신변 잡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3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추경호와 2분간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관련 내용을 한덕수 전 총리가 쭉 설명하고
이 3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총리한테 얘기 들었지요. 그렇게 해요. 라는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예. 하지만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이분들이 입을 닫는다면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관련돼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740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특검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내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이 방어를 못하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스타일상 약간 본인이 유리한 구형을 받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고위 공직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상당히 추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어떤 점일까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경우도 그렇고 과연 이런 분들이 이 공직을 그것도 중요한 공직을 맡았었구나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제 가장 정점에는 결국 그 인사 책임자였던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은 그 재판에서 그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그 거부하고 있는 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와의 불화,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되는 사안인데 정치가 무엇이고 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된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점점 더 이 추한 면이 드러나는 게 참 이게 참 우리를 더 난감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대와 불화했다. 너무 이제 우리 박명희 교수님 오늘 인자하셔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의 불화란 말을 쓸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자제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추경호 의원이 그 한독수, 윤석열, 홍철호하고도 통화를 하잖아요. 홍철호 전 정무수석 당시. 네. 왜 통화를 했겠냐고요.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 상황에서 야, 추 의원 저기 미리 못 알려서 미안해 이런 얘기 했을까? 이분 통화했는데 거짓말해도 적당히 해야죠. 알 길은 없어요. 무슨 내역이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말을 제가 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언제 정확하게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각이 됐을 때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 영장이 발부됐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각이냐 발부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정치 시나리오들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물론 기각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뭐 봐라 내란 몰이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의 기각 발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말이죠. 그렇다고 내란 상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발부됐다고 해가지고 뭐 더 뭐 민주당이 이제 공세를 취하겠지만 발부가 안 되더라도 공세는 취할 거예요. 단지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 공세가 높아지겠죠. 그건 뭐 현실적으로 거의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의 그 영장의 발부 기각 여부가 당장의 단기적인 정치적인 쟁투의 어떤 더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과하게 너무 영장 발부 기각에 의미부여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었지만 보통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써요. 근데 별 영향 없습니다. 장동훈 대표 하는 거 봐서는 기각되면 봐라 특검이 내란몰이했다라고 세게 나갈 거고 반격을 한다. 그렇죠. 네. 만약 발부된다. 그럼 그것도 봐라예요. 봐라. 법원까지 짜고 지금 우리를 내란몰이한다. 어차피 세게 나갑니다. 장동훈 대표 길은 정해진 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고 민주당은 약간 다를 수 있죠. 만약 발부된다면 일단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으로 저는 뭐 정치적 공세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돼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가 좀 더 심해질 것이고 근데 만약 기각되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바뀌는 게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냥 한 길이에요.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기업 1년 특집으로 오늘 KBS 열린 토론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의 과제는
여당 또 여당으로서의 책임, 당시 비상계엄 시점에 또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의 전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박성태 실장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중앙일보가 11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입니다.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이런 결과와는 또 상이하게 사과에 대해서는 이 또 선을 긋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원론적인 사과 입장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글자 수로 하면 한 25개 이세, 25자 이내에 원론적인 사과. 얼마 전에도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계엄 이후에 더 폭주하고 있는데 뭐 군인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편한데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는 대구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나간 정도의 원론적인 사과만 있고 나머지는 뭉쳐서 싸우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중앙일보가 의원들 전수조사를 했죠. 약 80% 정도가 응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거는 전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굳이 언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여튼 숫자는 절반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박명희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외연을 확대돼야 된다. 또 당내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이른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또 착수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반장동혁계, 친한동훈계를 축출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을 때 더 내년 지방선거에 성산이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갈 방향이다. 이런 판단이 선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겠죠. 다만 지금 이제 여러 세력과 이 뭐 견해랄까 의견이 이제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일부는 그 후보가 되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는 게 본선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후보가 되는 게 목적일 수 있는 경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짜진 물을 더 짜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이어질 거고 당장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전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판단의 시기들이 지금쯤이면 적절할 텐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다 자기의 선거가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의 선거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세력 분포 자체가 뭐 90명 정도의 그 지역구 의원 중에 60명 플러스가 어찌됐든 영남과 관련이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전국적인 베이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과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신 최 교수님. 네.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도 사과해야 된다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보수가 제대로 서야 진보도 제대로 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야 한국 정당 체계의 왜곡을 좀 이제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사과가 별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절절하게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다 잘못된 얘기였다. 제가 내 정치하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정도에 나온다면 정말 45년 전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우리 국민의힘이 해산할 정도로 정말 책임이 큽니다. 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중도 외연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당론 탄핵 반대 당론도 바꾸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렇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원론적으로 살짝 대구 발언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진전된 발언. 이 나온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고 한 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좀 네. 예.
짧게, 네. 네,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의 사과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과예요.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사과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 이분은 원래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다가 돌변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약 30여 명이 주 모임은 대안과 책임이라는 원래 공부 모임입니다. 예. 이성권 의원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 사과문이 나왔어요. 대충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과문을 내는데 그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의원들과 오늘 좀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싸워라. 소리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근데 몇몇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지도부와 그다음에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원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여당의 과제는 뭘까?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상계엄 1년에 이제 또 국민 통합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영 간 대치 국면으로 갈 수는 없다. 박성태 실장께 계속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과연 뭐 이 상황이 이제 지지층들로부터는 강한 또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다고 봐요. 내란 전담 재판부 예를 들어서 뭐 새로 나온 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안은 일단 헌재 소장 뭐 변호사 어디죠? 판사회의. 네. 판사회의 등이 3인씩 추천하는 걸로 총 9인을 추천해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무작위 배당 같은 또는 판사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걸 다르게 한다는 거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층에만 사실 민주당도 소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뭐 물론 뭐 이렇게 하면 양비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너무 저는 이제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구구층에만 소구화되니까 이쪽도 커지는 거예요.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또는 지지층은 이런 얘기해요. 민주당 너희들도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는 게 약간은 아니죠. 많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은 일부 지지층 저도 그 잘못됐다고 보고 강경한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방식이 강경할 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들의 목소리는 저는 헌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어서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없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대적 공동의 카르텔이죠. 결국 네. 양당이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박 교수님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국 비상계엄 1년의 과제는 또 내란 진상규명 또 내란 종식 또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국민 통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 과제는 또 취지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데 국민 통합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언급이 가장 적절하게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그 내란 그 TF 관련한 부분도 이석연 위원장의 언급은 좀 지나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얼마든지 그 도움될 만한 사안인데 그 이제 야당 같은 여당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도움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대선을 통해서 여야 정당의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당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당의 실패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그 위치만 바뀌었지 또 적대적 공존의 카르텔화돼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선거제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결국 양당이 싸우면서도 함께 사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당의 핵심들은 지금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거죠. 그들만은 통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국민 통합은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그 이제 정서적 양극화까지도 그 양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범의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아쉬운 거죠.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내란 종식, 내란 진상 규명도 필요하긴 할 텐데 이 국민 통합의 과제 어떻게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가 구조적으로 적대적 공존이거든요.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화 이전도 그랬고 이 민주화 이후엔 더 심해졌고 말이죠. 그런데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게 계엄이라는 희한한 일로 나타났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단히 그 정상적이지 않았던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공존이 지금 근데 현재 상황을 전 적대적 공존으로 진다는 건 조금 좀 이견이 있어요. 저는. 그게 원래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적대적 공생 맞아요. 적대적 공존 맞아요. 카르텔 맞습니다. 맞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지금 하는 행태나 이게 1년 내를 봐도 그 전부터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도 거부했었거든요. 그때 국힘은 가만 놔뒀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양쪽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 통합 얘기를 하긴 하는데 통합할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지금 뭡니까 저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끌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견조한데 그 정권을 끌어내리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런 세력과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서 저는 통합 당연히 해야죠. 민생 경제 다 통합해야 됩니다만 이런 상황을 빨리 부식을 시켜야 돼요. 일단 어쨌든 법률적으로가 됐건 정치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적대적 공존을 끝내자. 라고 통합으로 가야지. 지금 막연하게 통합한다? 그건 너무 상징적이죠. 너무 그리고 공허하죠.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치의 모든 출발입니다. 현재 정상화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승택 씨는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먼저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배경에는 강성의 목소리도 커지는 그 미디어 구조의 변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사실 유튜브, 구글의 전 세계적인 회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경선을 민심 100%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강성, 구구의 목소리보다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권리당원이 1인 1표 해서 대의원과 표를 등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반대입니다. 자꾸 그러게 되면 민주당 강성 지층 목소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목소리를 안 내요. 알겠습니다. 네. 못 내는 거죠.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과 교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비상계엄 1년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